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이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정치권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입장을 3번이나 바꾸는 총국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대법원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건 탄핵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여당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장을 향한 맹렬한 비난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도 삼권 분립은 흔들 수 없다라는 논쟁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최고조.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최고조,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조희대 사퇴, 물러나라. 삼권 분립을 뒤흔드는 여권. 한국일보가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을 향해서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뿐 아니라 이 거친 비난까지 하고 있어서 한국일보는 여권이 삼권 분립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보겠지만 이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도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초고액. 중앙일보가 오늘 오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 3명 사망된 영업이익 5%의 최대 과징금을 물게 하겠다. 영세 기업의 존속이 흔들릴 수도 있다. 정부가 산재를 막기 위해서 초고액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엄벌주의가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레일에서 안타깝게 이런 산재가 되풀이된다면 코레일을 없앨 거냐라는 거죠.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가지. 서울신문 12면 기사입니다. 벌써 에이펙 바가지. 경주 3만 원대 모텔이 35만 원 됐다. 이건 아니죠. 3만 원대 거를 아무리 물 들어오지만 30만 원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13만 원만) 받으십시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중고품. 한국경제 신명 기사입니다. 한류업고 K중고품 금액이 터졌다. K대열에 합류한 중고품 6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 거야? K중고품이야 라는 겁니다. 음반, 굿즈, 패션 등등이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여가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희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우리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가 선정한 오늘 핵심 뉴스, 핵심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대법원장 물러가라. 사퇴 최고조. 삼권 분립을 흔드는 선출 권력.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는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비단 떨어져 있다는 의미의 독립이 아니라 개별 기관으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한다는 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그 삼권 분립이 오늘 정치 현장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했고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닙니까? 국회 법사위를 이끌고 있는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여당 대표까지 강하게 대법원장을 비난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라고 정청래 대표는 물어봤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도 대법원장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김미정 의원님,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서 네.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지금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물러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가장 지금 뜨거운 논란이 대법원장직이 뭐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냐라며 물러나라 하는 여당 대표의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헌정 질서 필요 없이 그냥 압도적인 다수 의석 가지고 있으면 입법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발상을 가지지 않고서는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냐면 그 삼권 분립에서의 체제는 누가 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물고 물리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서로 공평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균형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저런 논리대로 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모든 국민들의 직선제인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는 줄 아느냐라는 여당 대표의 말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못 시킨다.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직선제 대통령 탄핵시키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간에는 서로 맞물려서 같이 평등하게 있는 거지 위아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야 우리 다수 의석이니까 국회가 법으로 정하면 니들이 따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사실 오늘부터 일본은 자동차 등 관세 15%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25%예요. 근데 관세 협상 제대로 되는 거 없지. 지금 발언한 정청래 대표가 사실 같은 당내 김병기 원내대표랑 특검 관련돼서도 서로 이견이 나눴지. 그다음에 조지아주 우리 국민들 구금되는 사태 있었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정 동력에 풀리는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향해서 화살을 돌리면서 자기들의 국정 동력 상실한 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린다 하더라도 헌법 파괴적인 행위까지는 해서는 안 되고요.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놓고 다수당이면 헌법을 어겨도 좋아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는 강경파 의원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는 듯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현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실 텐데요. 대법원장 사퇴 요구, 다른 의원들의 요구에 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란 전담 재판부 결코 위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법 103조에 의해서 법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뿐만 아니라 현재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의 설치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특위에서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당내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속 100km 주행 고속도로에서 20km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합니다. 내란 심판에는 재판 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럼 김우정 의원님, 대법원장도 물러나고 지금 맡고 있는 이 판사들도 못마땅해서 내란 전담 별도 재판부도 설치하고 또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설치하고 이러면 기존 어떤 사법부에 대한 어떤 굉장한 불신인 것 같은데 이 삼권 분립을 흔든다라는 비판 굉장히 뼈아프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법 개혁이 화두인데 이게 사법 독립권의 침해로 뭔가 이 프레임이 전환돼 버리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죠. 최혜병 특검도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사법부 말고 다 전담 재판부 체제인데요. 특검은.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상 국민들이 그 우려하는 부분은 직위원 재판부, 내란 재판부의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하나는 불신인 거죠. 구속 취소에서 비롯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무후무하게 구속 기간에 대해서 시간으로 계산했던 바로 그것, 그리고 즉시항고 포기했던 것.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앞으로 이 내란 형사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여전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불신, 네. 거기에 더해서 계속 속도의 문제,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9번이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강제 구인 내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뭐 국민들의 어떤 염원을 받든 뭐 표현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또 사법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었죠. 특히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감찰 대상인데 그게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유흥업소. 그렇다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라고 입법부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겁니까? 무방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 배제라는 거를 통상시키는데 그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내부의 자정작용, 이를테면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 네네.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에 즈음해서 방금 말씀드린 즉시항고 포기랄지 구속 취소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사법부는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 이게 정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단 한마디 누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사법 개혁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 우리도 거기 네. 안에 논의 구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대선 직전에 대법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며칠 만에 냈던 것도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스스로.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 속에서 물러나라 이런 말이 나온 것인데 저는 충분히 그런 말 들을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개혁이라는 것이 집권 여당이 수가 많다고 해서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이게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식으로 이게 네. 이슈가 치환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나왔던 일련의 이야기들 속에서는 이거는 이제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해치려는 것이다라는 오해받기 십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네.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법원장을 이렇게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을 국민 다수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이게 법적으로 또 위헌적인 상황이고 하면은 차라리 탄핵 소추를 하는 게 맞아요. 네. 이게 법적 절차니까. 그렇게 문제라면.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냥 대놓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도 법원이 알아서 만들고 좀 자정 기능을 작동을 좀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적 압박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놓고 물러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걸 국민 다수가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야당에서 이런 비판 나오는데 검찰 해체하듯이 새 정부 됐다고 이쯤 되면 사법부 해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나오고, 두 번째는 아까 김병주 의원이 속도 얘기했는데 여당이 원하는 속도대로 사법부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사법부의 수장을 물러나라라고 요구하는 게 가당하냐라는
있다라는 논란이거든요. 혹시 내라는 핑계고 대통령한테 유죄 줬기 때문에 안 갚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야당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는요. 어떤 판사가요 재판을 지연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일부에서 편파적으로 봐줬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이제 법률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률적인 판단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징계를 합니까? 징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징계를 하면 이것 또한 대법원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꾸 재판 지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관 재판 빨리 해줬잖아요. 3개월인데 34일 만에 한 거 아닙니까? 설사 지금 민주당이랄지 대통령실 입장에 보면 그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법을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닙니다. 3개월 안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3개월을 넘기면 그게 법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자들 재판은 얼마나 오래 가고 있습니까? 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고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탄핵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 이건 사법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관이 이걸 징계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선출된 관련 얘기를 자꾸 나오는데, 아까 정청래 대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법원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다. 대법원장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다. 대단한 자리다. 삼권 분립의 수장이에요. 네네. 수장이 사법부 독립을 수호를 해야 하고 어떤 이에 대한 친해가 있으면 이걸 막아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대법원장이라는 것은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마치 하찮은 일개 어디 공무원 자리처럼 알고 있는, 저게 이제 제가 문제다고 보고, 내란 재판보다 마찬가지야. 진짜 많은 사람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 패널들도 말을 못해서 그러지 헌법 위반하고 마음속에 있으면서 겉으로만 자꾸 정치하려고 하니까 톤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라디오나 TV 다 보면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죠. 국정농단 재판부 만들죠. 사사건건 재판부를 만들면 사법부가 왜 필요가 있어요? 사법부 해체다. 그렇죠.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된다?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잖아요. 왜냐하면 외부의 판사를 갖다가 거기서 추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대법원장으로 하는 거면 임명을 강요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선출된 권력인데, 이처럼 민주당의 선출된 권력이 무모한 권력과 칼자루 휘두를 때 이걸 제어하라고 있는 것이 사법부예요. 선출된 권력이 너무 포퓰리즘 정책, 아니면 자기의 정책 이득과 관련돼서 그러한 어떤 법을 만들고 할 때 이걸 통제하는 시스템이 바로 상권 분립이거든요. 근데 이 상권 분립만 이렇게 훼손해버린다? 행정부 권력 대통령이 갖고 있죠. 근데 여당입니다. 여당 출신. 민주당 갖고 있죠. 조희대 대법관 사퇴하게 만들어요. 사법부까지 장악을 해요?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에 운운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선출된 권력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그건 독재국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정도란 게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법부 정도는 남겨놔야죠. 사법부 정도는 남겨놔. 나중에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하면 그때 민주당 할 말 있겠어요? 나중에 이게 부메랑 돼서 돌아와요. 그러면 정도껏 하자는 거죠. 정도. 적어도 넘어야 할 선은 넘지 않는 게 맞아요. 아무리 정치지만. 그냥 그거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고 어떤 반헌법적인 이러한 위험한 발상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 자, 이 의견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 논란은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입장을 4번 냈어요. 3번 수정한 겁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라고 브리핑했다가 상권 분립을 흔들고 있다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입장을 여러 번 수정한 건데, 막판엔 속기록까지 삭제하려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1차 브리핑 들어보시죠.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표현들을 잔뜩 갖다 붙였지만 결론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대법원장 사퇴에 동의한다라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논란이 되자 2차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의 얘기는 일단 귀담아 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임명된 권력으로서는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해놓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자 오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수정합니다. 공지 문자가 와요, 중간에.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리고 속기록까지 삭제를 해서 논란입니다.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이 실제 발언을 대통령실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 수정하려 합니다. 그러자 기자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라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걸 다시 논란이 일자 기자들이 반발을 한 거죠. 포함을 시킵니다. 기자와 국민들이 오독했다면 속기록은 왜 삭제하려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저도 진짜 이런 질문 안 하고 싶은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네. 우리들이 오독했다면 왜 속기록을 삭제하려 했습니까? 되게 민감한 내용이었고 당초에 준비된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질문 과정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왔을 일이죠. 입장 없다로 끝냈을 면 될 일인데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원칙적 공감이란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원칙적 공감으로 해석이 된 건데 뭐 맥락상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여러 차례 할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다라고 그냥 정리했으면 될 일을 자꾸 재차, 3차, 4차 수정을 하니까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읽혀졌어요. 그리고 왜 자꾸 잘 읽었는데 니들이 오독했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까, 소위? 그러니까 뭐 분명한 의도는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을 한 것 같고요. 실제 의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를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건 뭐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 소견해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의 오류로 봐야지 이 문제를 기자의 오독으로 보기에는 저도 약간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네, 오독이 아니라 오해라는 표현을 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차, 3차 저렇게 한 과정이 언론인들과의 이 소통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뜻은 아닌데 마치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대변인이 논평을 해놓고 그런 기사가 나오니 기자들에게 오독을 했다라고 브리핑을 했다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속기록을 삭제하려 했는데 그마저도 기자들의 반발이 있자 다시 돌려놨다, 이겁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이 뜻일 리 없죠. 뭐 묻고 확인했을 리도 없고 뭐 그런 내용을 뭐 대변인이 있는 자리에서 논의를 했을 리도 없고 그럴 리도 없다. 이 문제는 정치 영역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갖고 브리핑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건 뭐 정치하는 분이면 누구나 뭐 일감으로 딱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대변인이 답변 과정에서 이제 그 전체 취지를 다 설명하다 보니까 저렇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대법원장 사퇴 이슈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 독립의 침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 파기환송과 관련해서요. 개별 사건에 대법원장이 이렇게 직접 관여한 것도 없고 재판의 독립성을 직접 침해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라고 그 파기환송 18개월 직후에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했던 글이 지금도 여전히 떠 있습니다.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사퇴 얘기는 그때 사법부 내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아쉬운 거는 왜 자성의 목소리가 없느냐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민주당이 그런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사법부를 지금 위기에 처한 대법원장의 사조직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일선 법관들의 사법부 개혁 안에 대한 이 혼란과 뭐 불만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 사안을 그렇게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퇴 요구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는 사법부 내에서 지난 사건 때처럼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이기 때문에 왜 파기환송했느냐가 아니라 왜 개별 사건에 이런 방식으로 절차 진행을 하고 결과를 내놓고 중요한 대선에 민의의 선택의 장에 대법원이 직접 관여했느냐는 내부의 따가운 문제 제기였고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한 판사가 이분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법관 회의도 소집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이는 태도는 사법부의 독립부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계속 해석되기 때문에 이런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당 내 강경파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해서 3권 분립을 위배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브리핑을 해서 이제는 대통령실로까지 이 3권 분립과 관련된 논란이 번지게 됐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스튜디오에는 정치권의 명 여성 대변인 출신 두 분이 또 앉아 계십니다. 여야의 이 기라성 같았던 여성 대변인 선배님들이신데 강유정 대변인의 이 오독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대통령실 대변인을 했었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일반 정치권의 대변인도 개인의 의견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정치인도 신중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대통령의 생각과 말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신중치 못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번복을 해놓고서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브리핑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속기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회에서도 보통 여야 의원들 간에 논란이 있으면 속기록 가지고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속기록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속기록이 마지막 보루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자신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저 속기록을 본인이 없앴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면 왜 자기 속기록을 수정하고 줍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우리 그 왜 표현을 삭제했다.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사초 번복하려는 쪽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이 나쁜 왕들이나 또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사초에 손을 대잖아요. 사초를 가져와라. 네, 그런 그 시절에는 이런 방송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 대명천지에 직접 자기가 얘기를 했고 수많은 언론들 앞에서 했던 거를 속기록을 삭제해놓고 나 그런 얘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잘못했고요. 그런데다가 저런 식으로 기자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대변인은 사과를 했어야죠. 그러면서 왜 기자들 보고 오독이고 오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오판을 한 거죠. 그리고 오염된 브리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사과하고 갔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그래서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저게 정말 입장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사과시켜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실제 대통령 뜻도 저런데 치고 빠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 딱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보도에선 대통령실도 치고 빠졌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속기록을 손댄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데 김주영 의원님 뭐 명대변이셨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겸손의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기자들이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라는 이야기를 당대표 또 법사위원장의 발언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특히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게 왜 위헌이냐라는 이제 대통령의 생각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비슷한 시간에 뭐 최고위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저라면 답변을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있죠. 답변이 제한됩니다 라고 하든지 혹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됐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안인데 이것을 길게 얘기를 일단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자들을 탓하면서 오독이고 오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거는 오해 살 만한 실수였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빨리 인정하고 그냥 그 부분은 잘못 얘기가 된 것 같다라고 정정하고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이 건을 두고 무슨 1차 브리핑, 2차 브리핑, 속기록에 또 원칙적 공감 삭제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갈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본인이 실수라고 판단했으면 바로 정리하고 즉각적으로 1시간, 2시간 있다가 할 일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수습을 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당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지금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그 브리핑 내용을 가지고 사실 당대표나 법사위원장의 발언보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가지고 더 많은 기사와 논란이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100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정말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마 어제 강유정 대변인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 마음에 명심하고 두 번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네. 자, 두 분 선배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대변인이야 그렇다 치고 대변인 말 잘못한 게 뭐 중요합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당의 대표와 여당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그럼. 이 대목도 논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대통령실에서 임명적 권한은 선출된 권력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부글부글한 반응도 나옵니다. A부장 판사,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 이 정도로 노골적일 줄 몰랐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유죄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노골적 보복이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B부장 판사, 선거법 대법 판결 책임지고 대법원장 물러나는 거 아니냐. 역시나 대통령에게 유죄의 취지에 선고를 했던 것에 대한 안갚음이다라는 해석이고요. C법원장, 독재 정권에서도 법원장 사퇴를 거론한 적은 없었다라며 상권 분립 위반을 비판했습니다. 헌법학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권력을 운운해서 헌법학자는 과연 이 대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차진아 교수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서 선출된 권력보다 하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가장 우위에 있는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자이자 개정 권력자인 주권자인 국민이고 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헌법 조항입니다. 그런 헌법 조항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라는 핑계고 결국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것에 대한 보복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이게 논란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선거법 관련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를 했던 그 대목과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 얘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권력을 얘기한 게 정청래 대표만의 생각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 지점입니다. 들어보시죠.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조희대 탄핵시켜주세요. 뭘 하라고요? 조희대 탄핵시켜주세요. 당에서 잘 알아나겠죠.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이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실 입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없다는 걸로 믿고 김관삼 변호사님, 혹시 당이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러는 게 아까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의혹이잖아요. 당연히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검찰개혁 얘기하다가 이제 수사 기소 분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쳐요. 이거 워낙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워낙 주장했던 것이니까 뭐 그게 개혁이냐 개악이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뭘 개혁한다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했다는 거. 이 두 개가 보니까 이 두 가지 가지고 사법개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개별 재판 아닙니까? 개별 재판? 하나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고 하나는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 전 대통령, 현 대통령에 관한 재판이에요. 그러면 설사 뭐 조희연 대법관의 어떤 뭐 대법원의 빠른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못 될 뻔했죠. 잘못하면 정치 못 할 뻔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신속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재판한 것 자체가 몇 년 끌었잖아요. 뭐 6개월, 3개월, 3개월 있는데 이건 완전 무시한 재판 아니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도 얘기하는데 저 재판을 조희대 대법관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대법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도 해본 거거든요. 자, 12명의 대법원 판사가 심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0명이 파기환송했어요. 그러니까 저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대법관 10명이 저기에 참여를 해서 12명이 참여해서 10명이 파기환송한 게 맞다. 또 빨리 이렇게 재판하는 게 맞다 해갖고 판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그 강유정 대변인 말 그때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려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대변인이 대통령 생각과 다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장 사퇴란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 안 했을까요? 지금 가장 뜨거운 것이 저거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관 사퇴 여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왔겠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경우에 야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10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헌법을 부정하고 반헌법적인 저런 발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다가 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실컷 발언을 해놓고는 이걸 오독이라고 또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면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뭐 객관적으로 보면 뭐 민주당이나 대통령실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민주당이 또 뭐 탄핵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이랄지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인 저런 얘기는
헌법 위반이죠. 그럼 야당이 계속 탄핵사유 이 얘기하고 갈 수 있거든요.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논란 분란 자체를 계속 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미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요. 사법부가 딱 들어 누워버렸잖아요. 재판 다 연계해줬잖아요. 예. 아니, 그 정도였으면 사법부가 워낙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만족하지 않고 근본적인 걸 갖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해도 너무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갈렸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경향신문, 여당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적절하다 제목이고요. 한겨레, 사법부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성찰해라. 사법부 탓이다라고 한겨레는 썼습니다. 경향신문도 지금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하는 사설도 썼습니다. 의혹이에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거 대통령한테 유죄 줬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정치보복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보복, 그 유죄 판결에 대한 대가를 쓰기에는 정부 여당이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이 정치 공방화되면 정치적으로 아무 이익이 없어요. 사실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로감도 생길 수 있고 부담스러운 이슈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냥 갑자기 사퇴 여론이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5월에 있었던 파기환송 결정 절차 직후에 법원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선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잠깐 수면 아래로 가 있었던 건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 내란 사건을 처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과연 재판의 그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전담 재판부 이슈가 뭐 여러 차원에서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위헌성 시비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내란 사건 빨리 신속하게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로 오래 끌면 끌수록 국민들의 어떤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그걸 위해서라도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법원조직법 8조 2항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으면 됩니다. 정치권의 요구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등 전례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고, 재판 진행 과정의 불공정성, 특혜 시비, 지연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법개혁과 이 문제를 묶어서 지금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퇴 요구까지 나온 것이지 그걸 지난 5월의 재판과 연계시킬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고, 관련 없다. 그렇죠. 결국 이 상황은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저는 뭐 사법부 전체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사법부의 전체 불신을 훼손하는 걸 스스로 자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를 같은 운명체로 묶어서 지금 끌고 가면서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면 된다? 물러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라도 그런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하고, 그렇게 보여진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또 사법개혁안에 대한 받아들여라. 입법적 요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일거에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이 없이 그거 받으면 살려는 줍니까? 그건 봐야죠. 그건 봐야 된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면 사퇴 요구가 여론의 공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에 제기한 공정성 문제를 사법부 전체의 문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선을 만드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최초에 제기된 문제, 재판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당대표나 우리 법사위원장 등은 사퇴 요구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유죄 준 거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강한 입장입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야당은 뭐라고 입장 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입니다.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단 하나의 국가도 여당과 대통령이 나서서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재판부 다 만들 거면 민주당 사건은 무조건 무죄 주는 민주당 무죄 전담 재판부도 만드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도 나서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할 테면 해보라. 대통령이 자기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야당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범죄 혐의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청 해체하고 대통령에게 유죄 줬던 대법원장까지 쫓아내려 한다는 건데, 그럼 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말만 합니까? 아니, 지금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보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맨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재판받으면 모든 오해가 다 그냥 끝납니다. 야당이 어떻게 재판받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선언을 해야죠. 자신 있고 당당하면. 재판이 5개나 있는데 뭘 그렇게 그 정해진 시간, 공직선거법만 해도 1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질질 끌었는데 그거 끌지 않고 해준 사람이 대법원이었거든요. 그 한 개 재판이 그렇고요. 지금 잘 아시지만 이 개발 비리도 있었고, 대장동 등 개발 비리도 있었고, 법카 유용도 있었고, 대북 송금도 있었고, 그다음에 위증 교사도 있었고, 선거법도 있었고, 이렇게 5가지나 있는데 중단됐던 재판 지금이라도 받으면 제일 좋고요. 이것도 만약에 그 대통령이라는 직위 뒤에 숨고 싶으면 임기 끝나는 대로 곧바로 받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거기 하나 더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야당은 이렇게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이 의원수가 적잖아요. 네.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국민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냥 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장애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대로 탄핵을 소추하겠다는 겁니까? 탄핵 소추를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압도적인 다수당에 막혀서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한 안건당 최대 24시간이 마지노선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여야가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24시간 토론 위에 이틀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희도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풀 수 있는 키맨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제도적 논의도 문제가 되니까 개별적인 재판관 공격까지 이렇게 이중 트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도적 논의는 어떻습니까? 아니, 형식적으로 재판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재판 개입을 하겠다. 그럼 재판 개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딱 찍어서 재판 배당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무작위로 컴퓨터로 배당이 되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스스로 법원 조직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재판부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법원 조직 안에서 하는 예. 게 아니라 밖에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재판관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해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으시면 됩니다. 네, 김희정 장관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인물 3인방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피플 3인방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검사의 재판 참여를 불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진행 예정, 수사검사 참여 원칙, 서현욱 검사예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었고요. 결국 수원지검에서 부산고검으로 발령이 났는데 공판 참여를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막혔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서현욱 검사는 재판에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내부 글까지 올렸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공판에 참여해야 한다. 서현욱 검사는 결국
이화영과 관련된 갖은 의혹을 수사해서 최종 유죄까지 이끌어냈던 검사입니다. 동료 검사들도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 검사들의 반발도 함께 보시죠. 박현철 광주지검장. 직무대리 승인 번복해 불허하는 이유 알기 어렵다. 수사 기소한 검사가 책임지고 공판 업무 해야 된다. 공복숙 서울고검 검사. 수십 건씩 진행 중인 재판 한두 건만 직권이 해제돼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동료 검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또 스튜디오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불허한 이유. 자, 아마 직무대리 불허한 경우가 이전에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승인을 했다가 이걸 또 취소한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역사는 검찰 역사서에 없었을 것이다 보고, 일단 이제 중요 사건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판 검사는 재판만 들어가는 검사거든요. 그러면 이화영과 관련된 재판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뭔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 아는 검사가 들어가서, 특히 수사검사가 들어가서 제일 잘하는 게 수사검사 아닙니까? 재판에 참여해야지 유죄 판결 이끌어낼 수 있죠. 근데 공판검사는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사건을 잘 몰라요. 그다음에 또 공판 참여하려고 하면 기소된 그 기록을 다 꼼꼼히 다 봐야 하거든요. 근데 공판검사가 재판이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사건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막기 위해서 수사검사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직무대리 발령 내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 서현욱 검사는 수원에서 이화영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다고 그래서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좌천됐잖아요. 고검으로 좌천됐어요. 그럼 고검으로 좌천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직무대리 발령 받아가지고 공판에 참여하는 게 원칙이고, 이미 또 직무대리 발령이 됐어요.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취소하면서 들어가지 마라, 이거 자체는 결국에 이화영과 관련된 재판은 대충 해라. 그래서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해라. 그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화영이 쪼개기 후원이었죠. 이중 사건 자체가 모르겠어요. 이제 일부 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계는 있겠죠. 근데 밑에서도 알아서 기는 거죠. 그래서 대충 재판하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죄가 나오면 좋겠다. 아마 무죄 나오면 또 그것 가지고 엄청나게 또 PR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자체는 아무리 이제 검찰 개혁을 매일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검찰 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훨씬 퇴보한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관삼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화영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무슨 또 재판이지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때 그 발언 준비됐습니다. 1313호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래서 했었죠.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고. 2심과 3심 모두 재판부 모두 다 큰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 연어 몇 조각에 회유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면 저 연어 파티는 신빙성이 없는 걸로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증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조경 변호사님, 좀 굳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굉장히 오해가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김관섭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죄를 바라고 대검이 알아서 긴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 견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검사를. 그러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부득부득 참여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굳이 왜 참여를 하느냐?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증거관계에 대해서 워낙 오랫동안 수사가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도 많고
공판정에서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도 충분히 이제 수사 기록을 봤을 겁니다. 확인할 거고요. 중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검사를 파견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전체를 다 고려해도 특히 지난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파견돼서 이렇게 많이 관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대개 중요 사건에서도 사건 초반에 공판검사가 사건 이해나 증거관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하다가 본인 파견지에 본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철회하고 다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뭐 상황에 따라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유난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가 많았고 더군다나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부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지만 그 이후 최근에 KH 부회장이 완벽히 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 뭐 연어 파티 그 진술 세미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법원에서 인정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대부분 진술이었기 때문에 이에 완벽히 반하는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이 재판의 핵심은 관련된 내용의 허위 증언이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법무부와 검찰이 판단한 거죠. 그냥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결과에 관여하거나 그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고려해서 검찰이 알아서 뭐 이런 판단했다거나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판단했거나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핫피플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나경원 의원 등인데 검찰이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인한 야당 의원들에게 주로 실형을 구형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27명 기소됐고 구형을 한 건데요.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구형했습니다. 당시의 모습 보시죠. 저는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당연히 이 사건 우리 기소된 내용을 행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야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금의 여당 의원들도 같이 기소된 분은 없었나요? 아니,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의원들 10명도 같이 기소를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별도로 재판받고 있는데 아무 지금 어제까지 구형된 바가 없고 네, 일방적으로 현재 야당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만 아주 중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연자 농성을 하고 구호를 통해 알리고 이런 일을 했고요. 오히려 무기 같은 거를 들고 나온 쪽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문 강제로 열고 막 빠루 같은 거 들고 나온 쪽은 민주당이었는데 이런 것도 들고 나왔다라고 이제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툭하면 당시 야당 의원들의 그 발언권을 막고 그다음에 경호권을 발동한다고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중요한 특위를 다뤄야 될 의원들을 해당 의원들과 상의 없이 사인 보임을 막 마음대로 두 차례나 했습니다. 너 이렇게 가라 말라 이런 식으로 발령내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 저렇게 복도에 모여서 연자 농성하고 국민들에게 규탄사하고 구호하고 이러는데 저게 징역형감입니까? 그리고 저게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장 의원직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상실이 되는 그런 형입니다. 앞서 우리가 다뤘지만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재판은 다 멈추고 더 많은 범죄 행위가 밝혀졌던 사람들을 버젓이 국무위원들에게 임명하는 행위를 하면서 맡은 직책에 맞는 최소한의 직분을 다한 의원들에게 저렇게 겁박하는 행위가 과연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은 재판 끌면서 그 박범계 의원 등 10여 명은 지금 그냥 재판 끌고 아무 구형도 받지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아니 민주당 쪽 그 의원들 몇 명, 그다음에 이제 보좌진 당직자들 10여 명 되는데 뭐 재판 그것도 곧 결심 공판이 나겠죠. 그거를 뭐 고발된 당사자들이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법부 판단을 곧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근 6년여 만에 1심 결심 공판이 나온 것인데 구형이 나온 것인데 1심 선고도 11월 20일 정도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대법 확정 판결까지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백히 국회법 위반인 사항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을 하던데 본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빼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당대회 둘이 공방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당시 장관은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의견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인지 뭔가 양쪽에 좀 그 선명한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선진화법 이후에 그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그냥 별일 있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저는 분명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구형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동일선상에서 지난번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복도의 의원들 쫙 앉아서 구호 외치면서 뭐 거의 비슷한 모습 보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모르고 있던 특검법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당시에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특검의 수사 방해한 경우에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도 없이 그거 알고 갑자기 의원들이 산산이 흩어졌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법에 정한 것들을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법을 먼저 지켜라라는 저는 그런 사법부의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심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국회 선진화법에 만들어진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이 모처럼 오늘 처음으로 논쟁적이지 않은 뉴스가 나와서 이제 진행자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를 했습니다. 미국 국적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장교로 입대하게 되면. 그리고 복무 기간도 훨씬 길죠. 이지호 씨가 아버지를 포함해서 가족들을 설득했다라고 하는데 어머니 임세령 부회장이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해군 장교로 입대했고요. 야, 이거 어릴 때만 우리 국민들이 봤는데 엄청 키도 크고 등치도 풍채도 좋아졌어요. 폭풍 성장. 해군 장교 입대했고요. 함정에서 이 통역 장교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영어를 잘하죠. 외국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상당히 잘합니다. 엄마죠.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이원주 씨가 동행을 했습니다. 아들 장교 입대하는 거 이병식의 엄마는 갔고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빠서 미처 동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타고 온 차량 사진도 있어요. 자, 저기에 이제 엄마 임세령 부회장과 함께 이지호 씨가 장교로 입대합니다. 김광산 변호사님이 또 장교 복무를 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육군 병장 만기 제대인데 우리 또 김광산 변호사님은 어디 장교였죠? 저 육군 장교예요. 육군 장교였군요. 예, 예. 네. 보병장 딱 장교감입니까 보니까? 보병 장교입니다. 네. 지금 해군 입대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통역 장교예요. 그래서 본인이 미국 시민권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거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해군에서 이제 통역 장교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이제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편을 보면 말이죠. 이거 군대 가는 거 당연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재벌가의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이게 굉장히 회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자녀들이 군대 안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국적 포기하고 그다음에 군대에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무조건 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는데 군대를 갔고 그다음에 재벌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다루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 뭐 국가를 위해서 군대 복무했다는 당연한 생각을 했을 거고 두 번째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삼성이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의 그앱의 후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군대를 갔다 오지 않고 한국 시민권 포기하고 나서까지 어떻게 삼성을 갖다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랄지 삼성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스스로 군대에 입대를 해서 가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저희가 박수 쳐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내리막길 아래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행인 한 명이 숨졌고요. 2명이 다쳤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한 승용차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내립니다. 얼마 뒤 승용차가 뒤로 서서히 움직입니다. 지나던 차량들을 아슬아슬 비껴갑니다. 뒤돌아 있던 여성 운전자가 뒤늦게 발견하고 쫓아가 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승용차는 내리막길을 따라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100m 넘게 미끄러지더니 노점상을 둘러보던 행인들을 덮칩니다. 바로 옆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크게 놀랍니다. 갑자기 흰 차가 막 쌩 오더라고요. 그래도 쾅 소리가 나더니만 턱 저기 떨어지더라고요. 차량은 울타리를 뚫고 옆에 있는 밭으로 튕겨져 나갈 정도로 속도가 붙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부부 중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크게 다쳤습니다. 노점상인도 부상을 입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어를 좀 오작동해서 안 했겠느냐 추정을 하는데요. 국가서 지금 우리가 의뢰하려고 있습니다. 경찰은 70대 여성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 강력반장의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범죄자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배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 그 단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안타까운 고 이재석 경사 연결식인데 이 사건이요. 해경청장이 사퇴하는 등 심상치 않은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의 개요부터 함께 보시죠. 구명조끼를 벗어준 후 구조활동 중 바닷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사망한 채 발견된 이재석 경사. 이 중국인 노인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고 이 부력조끼를 벗어줬지만 순직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안타까운 채 끝날 줄 알았는데요. 또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 폭로를 한 겁니다. 어떤 폭로일까요? 들어보시죠. 영웅파출소장으로부터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팀장이 유선 전화라든지 벨을 눌러서 깨운 것이 아닙니다. 도전 즉시 저 역시도 위험을 인지합니다. 그러던 도중에도 팀장은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팀장도 지시가 없었고 파출소장이 함구령을 내렸다. 녹취록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 녹취 내용 보시죠. 영웅 파출소장 이재석 경사 팀원에게 눈물 흘리면서 사죄하는 모습 보여주고 쓸데없는 얘기 말고 맞는 말도 참아야 해.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빈틈 생기면 안 된다. 라고 사고 이틀 뒤에 함구령을 내렸다라는 통화 녹취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동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이재석 경사의 고 이재석 경사의 명예는 진실을 밝히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그의 명예입니다. 네. 당연히 그는 영웅으로서 추앙받을 것이고 저렇게 만든다 안 만든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저런 행위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팀장 있고 소장 있고 경찰서장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르르 무슨 얘기가 내려와서 저 동료들이 일종의 그 양심 선언 같은 걸 한 것 같습니다. 양심 선언 같은 걸 한 거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구하라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본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왜 깨우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료들은 미안한 거죠. 깨웠다면 나는 이 이재석 경사를 위해서 또 피구조자를 위해서 달려갔을 텐데 예, 깨우지도 않고서 이제 와서 함구령까지 내려오니.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6명이 있었습니다. 이재석 경사는 출동을 했어요. 팀장은 거기 있었죠. 네. 4명은 거기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었다고는 얘기죠.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2명이 나가는 게 원칙인데 1명만 내보내고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데 사람은 4명이나 있고 팀장은 그러면 왜 보고도 안 하고 그랬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이 순찰 드론에 포착된 이 경사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죠. 지난 11일 새벽 이재석 경사가 고립돼 있던 A씨를 발견하고요. 새벽 3시 10분 순찰 드론에 구명조끼를 입은 A씨가 포착이 되고 바다를 헤엄치는 이 경사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돼요. 양손을 모아서 손전등과 무전기를 쥔 모습 보이시죠? 30여 분간 저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드론으로 보면서 뭐 하고 있던 겁니까? 아니, 누군가의 아들 아닙니까? 소중한 아들이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요. 지금 이 경사가 이렇게 저게 생존 수영이거든요. 예. 뒤로 누워서 배영식으로. 예. 배영에서 끝까지 체력을 아끼려고. 체력을 아끼면서 뭐 한 겁니까? 저 드론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놓친 게 배터리를 가는 순간에 놓쳤다고 합니다. 드론은 민간 업체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직통으로 연결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아니는데, 그러니까 이 드론에서도 못 찾으니까 나중에 들어와 갖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람 못 찾았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4명의 팀원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라고 해갖고 그때서야 알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이 물론 보진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저 화면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팀장은 저 상황을 인지했을 텐데 왜 추가 출동을 안 시켰느냐. 그러니까 드론 업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도 이상하다. 어떻게 혼자 나왔느냐. 그럼 말이 안 된다.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무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상황이 되기 전까지. 그렇죠. 팀장은 계속 무전을 받고 있었죠. 네. 그럼 팀장이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팀장이 이재석 경사랑 교신을 하고 그럼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깨워서 추가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 안 되면은 상황실에 무전을 하려든가.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무전을 주고받았을 텐데 팀장은 왜 추가 투입을 시키지 않았고 위에서는 왜 함구령이 내려왔던 걸까요? 이재석 경사 동료들, 당시 상황으로 팀장은 깨운 적이 없다. 휴식 후 복귀한 뒤에 경찰관 위험하다는 드론 순찰 업체가 연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업체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마저도? 그렇죠. 어허. 드론을 띄운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때는 몰랐던 거죠. 이 사람도 이 드론 업체도 실제로는 좀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 계속 누가 와야 되는데 하다가 저렇게 와서 이런 생각을 들어갔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재석 경사가 사라졌다는 거를 실종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이거 반장님 면밀히 좀 진실을 파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팀장은 왜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고 이재석 경사를 혼자 출동시켰을까? 네. 거기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4명이 거기 자고 있었는데 왜 안 깨우고 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숙직자를 깨워서 하는 그거를 현장에 있는 사람과 상의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동료들 안 깨우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어떻게 어려우면 했는데 문제는 위험을 판단하는 건 상급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현장 요원은 현장 요원이고 상급자는 판단해서 이런 안전 상황은 과도하다 실패할 정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럼 뭐 하고 있었냐 말이에요. 그 1시간, 2시간 동안. 그게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반드시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거야말로 특검이라도 해야 될 사안 아닐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강력 사건도 그렇죠. 살펴보시죠. 자, 두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는 이건데요. 자, 도심 한복판인 것 같은데 영상 입수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산 번화가예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경찰들이 황급히 출동합니다. 이렇게요. 뭔가 좀 다급한 상황이죠. 밥 먹다가 출동한 거죠? 나온 거죠. 남성들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은 건데요. 자, 이렇게요. 주변을 수색하던 중 수상한 남성 2명을 발견해 검문을 벌이는 경찰. 자,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시죠.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옷 속에서 흉기 발견, 휴대전화 속 흉기를 든 모습 촬영 영상도 발견됐고 개인 방송 촬영을 위해 장난삼아 그랬다라고 일단은 진술하고 있는데 인근 상인들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걔들은 참 장난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불안함을 느낄 것 같고 유동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게 다 한층 가중될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고 우리는 아무래도 여기가 생계를 하는 곳이잖아요.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난삼아 그랬다는데요? 어떻게 그걸 장난삼아 그럽니까? 약간 믿어도 되는 말일까요? 아니죠. 뭔가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가능성이 높죠. 네. 어그로 끌고 뭐 이렇게 끌려고 하는 거죠.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은 아마 저걸 찍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휴대폰에 영상이 있으니까. 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양손에 들고 그런 과정에 만약에 그러다가 충돌이 일어났으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건데 그걸 장난이었다? 본인이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철이 없다라고 하기엔 나이가 너무 있는 것 같고 저거는 엄중히 처벌을 해야죠. 이런 것도 다 죄가 되는군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한테 공포를 유발해서 크게 다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두 번째 강력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억소리 나는 트럭, 영상이 입수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울산 남구 평범해 보이는 파란색 트럭이 달리고 있죠. 순찰차를 타고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관 눈에 띈 차량, 뭔가 촉을 느꼈던 걸까요? 경찰관이 해당 차량에 차적조를 했더니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알고 봤더니 벌금 4억 4천만 원짜리 트럭. 벌금이 44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검거 경찰이 다시 세보니까 공이 몇 개 더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 경찰관들이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으로 그 차의 뒷부분을 찍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차적 조회 시스템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럼 보내면은 그 차가 어떤 상황인지, 벌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그거는 차의 소유주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번 경찰들도 다 그 확인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경제사범이라 4억 4천만 원의 벌금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사연일까도 궁금해요.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 상황에 저 차주가 벌금형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벌금을 안 내고 도망가게 되면 보통 벌금 수배가 떨어집니다. 벌금 수배가 떨어지면은 그 차에 이게 빨간 게 뜨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저 경찰관은 단속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과속을 한 440번 한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사건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벌금형을 받고 그것이 이제 차적 조회 시스템과 연결해 갖고 그것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벌금을 미납부했군요. 종료 후에도. 그렇죠. 벌금을 미납하니까 검찰에서 벌금형 수배가 떨어진 거죠. 아, 그걸 경찰관이 우연찮게 잡은 거군요. 그런데 저거는 보통 눈썰미가 있고 보통 이렇게 보면 약간 흔들리거나 아니면 도망가려고 할 때 보면 그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경찰은 쫓아가서 확인을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 경찰관의 감이란 게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눈빛이 맞으시면 약간 그 운전자랑 눈빛이 맞으시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는. 쫓아가야죠. 묘한 심리까지. 그렇죠. 오늘 배상훈 반장님 통해서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다음 순서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요, 알바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발칸반도 알바니아 소식입니다. 알바니아에서 세계 최초의 AI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공공조달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이 여성 AI예요. 실제 사람이 아닌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로 이름은 디엘라입니다. 디엘라는 지난 1월부터 알바니아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가상 비서로 활동하며 100만 건에 달하는 문서 처리와 민원 안내 등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디엘라의 장관 임명 배경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라는 알바니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디 라마 총리는 공공입찰 100% 투명화를 강조하면서 이번 AI 장관 임명이 부패 척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 AI를 도입 시도한 건 알바니아뿐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앨리스는 감사관의 입찰서류 분석을 도와 재정 손실을 30%나 줄이는 데 기여했고요. 마피아와 카르텔 문제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와 콜롬비아는 뇌물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예측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판에도 불려온 AI 열풍. 괜찮은데요? 무엇보다 장관 청문회 안 받아도 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여행지 가보겠습니다. 중국으로 가보죠. 베이징 하늘에서요, 달걀 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과장 좀 보탰어요.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피해야 했는데 갑자기 떨어진 이 우박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유리는 깨졌고요. 주변 채소 가게는 우박에 초토화되면서 장사를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사태, 극심한 무더위로 뜨거워진 지표면 공기와 상층부의 찬 공기의 충돌로 일어난 기상 이변 현상입니다. 중국의 우박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엔 주택 지붕과 차량이 다수 파손되고 반려견이 죽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고요. 5월엔요, 우박으로 인해 우리 돈으로 61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심각하네요. 중국 기상당국은 이 같은 이상기후가 이달 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런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덜 하방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